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방대법원 자체의 운명을 결정할 사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은 재직 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애리조나 대배심은 루디 줄리아니와 트럼프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포함한 18명을 선거 사기 등 중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포르노 배우 입막음 재판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이어 해피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기 시작하거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표를 더 많이 가져간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옵니다. 동부와 서부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된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에서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에머슨 칼리지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고 100명 이상이 체포되면서 경관 4명이 부상했습니다. 텍사스 대학과 USC에서도 약 150명의 학생이 체포됐습니다. 이 사안은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 핵심은 선거 전에 휴전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가 확 달라집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컬럼비아 대학을 방문해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대를 무법 선동가라고 부르면서 유대계 학생들을 위한 방위군 배치를 제안했습니다. 이 사건은 베트남전 당시에 시위를 하던 학생에게 방위군이 투입돼서 학생들이 숨지고 한 그런 사건과도 비유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 시위를 하는 타이밍에 경찰에서 학생들을 체포하라고 전화한 컬럼비아 대학 총장에게 교수들은 사임하라고 압박하고 학교 이사진은 총장을 지지합니다. 한때 정말 평화로운 권력이었던 대학 총장 자리가 위태로운 직업군이 됐습니다. 1,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6%로 전문가 예상보다 약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2%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쩌면 연방준비제도가 좋아하는 뉴스일지 모릅니다. 테슬라와 전기자동차 업계는 최근 끔찍한 몇 주일을 보냈지만 결국 자동차 업계는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합니다. 물론 전기자동차 업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대통령 권력 가운데서 가장 포괄적인 것은 면책특권입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었던 지지자들에게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대통령 당시였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나 없는가. 이건 하급 법원에서는 이미 기각했던 케이스입니다.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 않는다 하는 판결이었죠. 이걸 연방대법원에서 우리가 심의하겠다고 받아들였고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과 연방대법원의 어떠한 제도, 기관으로서의 운명도 결정할 그런 그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뭐 완전하게 흑백으로 갈려져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연방대법원으로서는 과연 그동안 그 친트럼프적인 판결을 많이 해온 것에서 여전히 친트럼프라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평판을 그대로 이제 딱 그 딱풀처럼 붙이느냐 아니면 그래도 미국의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은 정치보다는 한 단계 위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뉴욕에서 재판이 있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재판은 모두 뭐 사기 재판이라든가 여성을 성폭행한 재판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허쉬머니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된 것은 연방 그런 문제이고 여기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되고 뭐 등등 하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중요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케이스에 대해서 초기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은 반응이라기보다 법적 대응이죠. 대통령은 적을 암살하라고 해도 미군을 시켜서 그래도 대통령일 당시였으면 그 사람을 암살했어도 암살 지시를 내렸어도 면책특권이 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변호팀의 변호였습니다.
그걸 하급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 최고 상급 법원인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인데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의사당에 쳐들어가서 선거 결과를 바꾸라고 지시를 했겠습니까? 물론 연방 대법원이 뭐 리처드 닉슨이라든가 아니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모니카 루빈스키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과 면책 특권과 관련된 판결을 내린 적은 있지만 이렇게 미국 민주주의의 보루이고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에서 사람도 숨졌잖아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gat혀 있는데 이게 완전히 면책이 돼야지 되느냐.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치를 초월한 기관이야 연방 대법원은 이 이미지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하급 법원에서는 기각했는데 상급 법원이 면책 특권이 있다고? 폭동을 일으킨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어쨌든 트럼프의 말로 폭동이 진해진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연방 대법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영원히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면책 특권이 있다 하면 왕이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그러면 설령 이런 판결이 나오면 대통령 집권 시에 영구 집권을 모색하면서 시스템을 부패시키기 쉬운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다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은 면책 특권이 없으면 소신을 가지고 일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같은 게 반대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반대쪽에선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케이스가 잭 스미스라는 특별검사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하고 하는 케이스잖아요. 이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거다.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처벌받아야지 된다. 대신에 당시에는 아니었잖아요. 대통령일 당시에는 대통령 일을 해야지 되니까 그냥 두고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 그래야 이제 대통령도 마음대로 전권을 왕처럼 휘두르지 않는다.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이 그 정도 있어야지 대통령을 하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은 탄핵될 때만 기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대통령 탄핵 이미 하원에서 2번 당한 사람이잖아요. 상원에서 살려줘서 그렇지. 그 당시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을 하게 내버려 두자. 그리고 대통령 임기 떠나면 기소될 수 있다. 그땐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탄핵을 피하는 변호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대통령 때 것 모든 것을 다 이 면책이 돼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과 다 똑같습니다. 연기하는 것, 딜레이 하는 것, 선거 이후로. 지금까지는 성공을 했죠. 여러 케이스가. 그래서 이제 재판이 점점 늦어져서 선거 전에는 지금 맨하탄에서 재판 사흘째인가요? 이 스토미 데니얼스라는 포르노 배우에게 잠자고 돈 주고 그게 연방선거법 위반이다. 이 케이스 하나 지금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모든 것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선거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될 확률 요 며칠 사이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50대 50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본인이 다 셀프 사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를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너무 그 디테일하니까 그리고 바쁘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뉴스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미국의 많은 이 관련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뭐 사려 깊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블록버스터 중에 블록버스터 재판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루 스테이트에서 투표용지에서 이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반란을 주도하거나 반란자를 도운 사람은 공직자가 될 수 없다 하면서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빼내버리려고 하는데 이거 연방대법원에서 다 노노노노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방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지명한 연방대법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인 3사람뿐만이 아니라 이게 진보 측에서도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하고는 이제 다 트럼프 뜻대로 해줬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것까지 해주면 그야말로 연방 대법원의 그런 그 입장도 어려워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생중계하고 있네요. 일부 방송에서는. 이게 오늘 넘버 1 이슈고 넘버 2는 어제 오후에 애리조나 대배심이 18명을 선거인단 사기 사건을 꾸민 중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는데 그 이긴 것은 다 이제 선거구별로 투표 용지를 집계를 해서 한 건데 이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가짜 선거인단을 따로 꾸렸습니다. 이미 선거인단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선거인단이 바이든이 이긴 것이 맞네 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나서 선거인단을 가짜로 꾸며서 그게 이제 11명이거든요. 애리조나주의 공화당이겠죠. 절차에 맞춰서 선출되고 자격을 갖춘 대통령 선거인단이다. 이런 허위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뭐 문서 사기, 위조, 음모 혐의로 기소가 됐고 나머지 7명은 트럼프 측근입니다. 그런 것을 만든 사람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죠. 그리고 트럼프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마크 메도우스 이 사람은 그 비서실장 하기 전에는 연방 하원 의원을 했습니다. 그 밖에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뭐 존 이스트먼 변호사라든가 그리고 또 무슨 뭐 지나 앨리스라는 젊은 변호사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번에 기소가 됐고 애리조나주에서 검찰총장 뭐 대배심이 기소를 했고 발표를 하면서 만약에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 애리조나주에서 투표한 사람들의 그 투표권이 박탈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기소를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난받을 것 안다. 이 검찰총장은 민주당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쪽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했어? 늑장을 부렸어? 하고 비난하고 어떤 측에서는 왜 이걸 기소하지? 양측에서 다 비난받을 것 알지만 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요? 선거는 2020년인데요. 2022년에 애리조나주의 검찰총장으로 선거에서 당선이 된 민주당입니다. 크리스 메이어스. 그전에는 공화당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애리조나 케이스는 애리조나뿐만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 미시건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네바다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조지아주잖아요. 선거 결과를 전복하려고 했었던 이런 이제 4개 주에서 느리지만 절차 따라 가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법적 시스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빅마우스와 그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보다는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고요. 이 케이스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트럼프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진 않았습니다. 기소하진 않고 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공모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부터 조여가는 것 같아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국내외로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뭐 선거 사기다, 음모다 등등 폭동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딱 그 사람부터 기소를 하면은 국내외적으로 망신일 뿐만이 아니라 아마 국가가 완전히 쪼개지는 분열을 지금보다 더한 분열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에 조심스러워서 더 증거 수집 이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이건 뭐 한국의 기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깥에서부터 다 주변 사람들부터 하고 예를 들어 송영길 전 대표는 왜 나를 기소하지 않느냐 하지만 바깥부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 하고 나서 몸통 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의 한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미시건, 네바다, 조지아 그리고 이번에 애리조나주 전부 격전지라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뉴욕에서 이 재판도 다 가려졌어요. 연방 대법원 때문에. 트럼프의 허쉬머니 입막음 재판 지금 진행 중이고 그제에 이어서 내셔널 인콰이어러라는 아주 옐로우 페이퍼 황색 잡지의 전 발행인인 데이빗 패커가 지금 그 증언을 하고 있고요.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더러운 일을 내가 다 돈으로 막았었고 그랬었다. 그걸 우리는 동맹을 맺어서 했다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재판정에 있길 원치 않았습니다. 판사에게 나는 워싱턴에서 지금 연방 대법관들이 내가 면책특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하는 것을 가겠다고 했거든요. 현장에. 거기는 안 가도 되는 건데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뉴욕의 후앙 몰천 판사가 No, you have to stay here. 여기
뉴욕 법에 따라서 형사 사건이니까 여기 있어야지 된다 하고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갔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공화당에서는 이게 다 트럼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선거날 사람들이 너무 분노해서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갖가지로 기소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공화당의 컨설턴트 뭐 대표적으로 뭐 그 스티브 스티븐슨이라는 컨설턴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진 모르겠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이라든가 애리조나 대배심 사건 그리고 지금 많은 선거 관련 고소 사건 아직까지는 그 약한 것은 다 유죄를 받았어요. 사업 사기라든가 무슨 성폭행이라든가 또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그리고는 이제 핵심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해피해합니다. 여론조사도요 많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최근에 세 가지 트리오 여론조사를 보면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바이든보다 트럼프 표를 더 잠식하네 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그 지지층을 겨냥한 얘기를 많이 내놉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고 그 사람들을 다 추방해버린다던가 이러면 이제 여기서 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요. 보수 매체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에는 많이 보여줬거든요. 많이 보여줘서 그 사람에 대한 지지, 확신이 늘어나면 그 표가 바이든 표를 깎아먹는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같은 트리오 여론조사 점점 이 뭐 비슷하거나 트럼프 것을 더 깎아먹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하는 게 나오면서부터는 보수 매체에서 존 F 케네디 주니어의 얼굴이 존 F 케네디가 아니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으로서 공화당도 이렇게 판단을 했구나라고 지금 계산을 저의 그 선거 계산은 그렇게 되고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퀴니피악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지율이 46대 46 동률로 나오거든요. 이건 존 F 케네디를 주니어를 넣어도 37대 37 동률로 나옵니다. 그럼 퀴니피악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에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 지지자에게 그 사람이 아니라 트럼프나 바이든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47대 29가 나옵니다.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47, 바이든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29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마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는 아주 바이든이 좋아하겠어요. 51대 48로 지지율에서 앞서가고 있고, 그렇지만 꼭 굿뉴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블룸버그가 이제 매달 하는 이 추세를 보는 거니까 중요하죠. 아직도 격전지 7군데 가운데서 한 군데에서만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다. 이런 것. 그런데 여기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건요. 만약에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예비선거를 해서 누구를 좋아하느냐. 공화당에서 뽑고 민주당에서 뽑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둘이 너무너무 확고해져서 트럼프의 복귀 가능성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바이든 쪽으로 간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낙태라든가 또 인플레이션 문제 또 기금모금 이런 데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요. 어제는 또 보니까 건축노조도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건축노조의 리더들이 그럼 리더들이 지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멤버로 가는 겁니다. 건축노조도요. 지금 격전지인 뭐 네바다, 조지아, 무슨 뭐 미시건, 애리조나 이런 많은 주에서 건축노조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금 이제 좋은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런데도 아직 선거는 한참 남았다는 것 말씀드리면서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연방대법원의
대통령이 완전한 면책 특권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녹음 같은 것을 보니까요. 대법관들은 트럼프가 absolute 면책 특권, 완전한 그런 면책 특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빨리 그린라이트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줘버리는 이런 그 판결을 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전히 원하는 쪽으로 그림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기하는 것 이런 것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제가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이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물론 뭐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든가 이런 그 이슈가 있었을 때 엄청나게 시위가 있었지만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한 시위는 색깔이 다른 거잖아요.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미국이 영향력이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친 팔레스타인 시위에서 점점 반전 시위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어제 연방 하원 의장이 컬럼비아 대학교 여기가 진앙지니까 거길 갔고 또 텍사스 대학교에서의 경찰의 진압은 지금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엄청 비난받고 있습니다. USC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체포가 됐고 이게 어떻게 퍼져서 어느 쪽까지 가고 대통령 선거와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과거의 그 베트남전 당시의 사건과 연결이 돼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소설책 그냥 읽는 소설책 듣듯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의 출처는 거의 모든 미국의 주요 매체와 영국의 매체들을 제가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가디안 이코노미스트 BBC 그리고 미국의 모든 매체들 주요 매체들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어제 컬럼비아 대학교를 방문을 해서 컬럼비아 대학을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무법 선동가들을 급진주의자들이 이렇게 학교 캠퍼스를 장악하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학교가 허용했는가 혐오스럽다라는 단어까지 썼거든요. 이런 건 빨리 진압하지 않으면 이 위협이 빨리 스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방위군을 투입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위군이라고 하는 건 군인이에요. 군인. 방위군을 투입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실제로 주 경찰을 학교에 투입을 해서 텍사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서 50명 이상을 체포를 했습니다. 주 경찰이 그 스테이트 트로퍼가 그 학교 안에 들어가려면 주지사의 허락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렉 에버트 주지사가 투입을 시켜서 이것도 또 너무 나갔다. 보통 일반 경찰도 뉴욕에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찰이 폭동 진압 이런 모습들 예일대학교도 그렇게 간 것도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주 경찰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 경찰이 들어가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는 뉴욕 시 경찰이 들어가서 평화롭게 시위하고 있는 학생들을 체포를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롭게 시위하고 있는 물론 한두 개의 과격한 언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평화의 비폭력 시위 그리고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뉴욕 경찰이 들어가서 막 모든 그 라이엇 기어를 가지고 들어가서 체포하긴 했지만 학생들은 평화로운 시위를 하고 있었노라가 그들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텍사스에서 저널리스트도 체포가 됐어요. 박스의 저널리스트 사진 기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카메라 보니까 무단 침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저널리스트들은 시위 현장을 취재를 해야지 되는데 어쨌든 무단 침입했다고 하고 어제 그렇게 50명 이상이 주 경찰에 의해서 쫓겨났다고 대학생들이 가만히 있는가. 누르면 연애와 똑같습니다. 더 강한 힘으로 그 사랑이 싹트는 것과 마찬가지. 오늘 이틀째 텍사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시위를 하고요. 게다 대고 텍사스주에서는 부지사는 한층 더 나갔습니다. 댄 패트릭 부지사는 다음번 입법 회기에는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진압하는가. 이걸 이제 넘버원 핵심 이슈로 두겠다. 이런 얘기를 부지사가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텍사스주에서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성명을 냈죠. 어제 저녁에 그렉 에버트의 공공안전부는 Department of Public Safety 다 주마다 다 이름들이 다르고 하니까요. 그 주의 공공안전부는 지난번에 우발디 그
초등학교에서의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뭐 40몇 분을 경관들이 가만히 들어가지도 않고 눈치 보면서 다칠까 하면서 한 명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총격범이 있는 우발대 초등학교에 진입할 때보다 평화로운 학생 시위자들을 체포하는데 훨씬 큰 용기가 있구나. 그렉 에버트의 공공안전부는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비난을 하는 거고요. 벤자민 네탄야후 미국의 학생 시위대는 반유대주의 폭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폭력을 쓰지 않았는데 폭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가자 지구의 2군데 병원에서 350구 이상의 시신이 대량으로 묻혀 있는 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유엔이나 여러 군데서 파악한 바로는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총살당하거나 병원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숨진 사람들, 손도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매장된 시신인 겁니다. 그런 그 미국도 이 충격적인 보고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답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유엔 고등급 판무관은 일부가 손이 묶여 있었는데 이건 너무나 아주 극도의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스라엘은 뭐 팔레스타인이 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팔레스타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국 국민을 손을 묶어서 350명을 살해를 해서 생매장을 병원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는 눈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하마스라 할지라도 보는 눈이 있는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대 학생들에게 폭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대학교에서의 시위는 2017년도 백인 우월주의자 버지니아의 샤롯빌에서의 시위보다 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숨졌습니다. 그 시위로.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역사적인 주이시 대학교인 그 브랜다이스 보스턴 인근에 있는 대학교죠. 여기서는 지금 학생들 모집하는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이시 대학이니까 우리 학교에 오면 다 안전하다 하면서 이런 것을 연장했을 정도고 실제로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다가 지금 경찰의 공권력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니까 뭐 유대 학생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 서쪽인 USC에서도 93명 이상이 체포가 됐습니다. 에머슨 대학교도 108명 체포됐고요. 여기도 이제 보스턴 쪽이잖아요. 보스턴 경관 4명이 다쳤습니다.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3명은 경상이고 1명은 경상보다는 조금 강한 부상인 것 같거든요. 오늘 에머슨 수업 못합니다. 그 밖에 이제 브라운 대학교도 아이빌리그 또 다른 버클리 캘리포니아주의 캘폴리에서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무기 제조업체에 투자하지 말아라. 학교가 국가가 아니라 학교가 투자를 학교도 다 사업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물론 그리고 돈이 있어야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스라엘 기업에 이참에는 투자하지 말아라. 이스라엘과 학문적인 협력하지 말아라. 어린이들이 저렇게 숨져가고 있는데 휴전하라. 이게 학생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사스 대학교가 지금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무기 제조 업체에 투자하는 액수가 금액이 얼마냐면요. 많습니다. 5,250만 달러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휴전부터 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의 학생들은 뉴욕 경찰국 엄청 지금 욕하고 있고요. 컬럼비아 대학교의 교수들도 이제는 총장 사임해라. 어떻게 학생들이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경찰을 끌어들여서 손목 묶고 체포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총장은 이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는 대학교 총장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대단한 관저에서 USC 총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USC 그 총장 관저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그 비싼 동네에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그런 그 막 거기서 몇 에이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곳에 관저가 있고 거기서 이제 막 기금 모금하고 주이시들이 많이 가서 기금 모금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한때는 정말 영광스럽고 좋았던 총장 자리가 요즘에 굉장히 위태롭다 하는 건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1960년대 말 1970년대 베트남전에 반대를 하는 학생 시위 가장 그때도 진앙지는 컬럼비아 유니버시티였고요. 아이빌리그
그래서 학생이 숨지기도 했고 실제로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뭐 600명, 700명 정도가 체포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끝났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가?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가운데 하나가 뭐 여러 가지 기사가 있지만 맨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위대들이 하는 시위대도 무슨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대요. 그 시위대 그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는 한때 이 땅의 방문객이었었고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식민지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 컬럼비아 대학교 남쪽 잔디밭에 있는 그 텐트 야영지 이런 곳이 한때는 원주민이 살았던 땅이라는 거죠. 원주민이 살았던 땅이고 그리고 컬럼비아 자체도 무슨 뭐 블랙과 또 이제 브라운의 할렘가가 있는 것들도 다 밀어내고 한 그런 공모도 있다. 이게 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계와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던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계속 벽을 세우고 학대를 하고 지금은 이제 공격받았다고 공격받은 것에 1200명 숨지고 3만 5천 명 이상이 숨졌으니까 몇 배입니까? 몇 배를 갚아주고도 계속 씨를 말리겠다고 하고 컬럼비아 대학생들은 또 학생들은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주도하는 학생들은 그런 중동 역사에 대한 인식과 논리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다가 총장이 강하게 경찰을 불러들이고 나니까 교수진이 학생들에 대해서 사과하라. 총장 물러나라. 어떻게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콜롬비아 대학교의 우수성을 총장이 지켜내지 못했다. 이 위대한 대학을 이끌 철학을 상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임하라. 그러나 이 사진들은 좀 입장이 다르잖아요. 돈도 많이 됐고 이 사진은 이사로서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총장이 내 말 듣는 사람이 좋고 이 사진들은 지금 이 총장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 선거에는 어떤가? 지금으로서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쁘죠. 68년도에 4월 달에 그 당시에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 학생들이 베트남전 반대하면서 시위를 시작을 해서 경찰이 진입됐고 700명 이상 체포됐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4월 달에 시위를 했는데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도 시카고잖아요. 이번에도 친팔레스타인계가 반전 시위를 시카고 전당대회가 열릴 때 그곳에서 한다고 하고 그때 이 전쟁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 학생들이 막 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민주당이 반전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없던 일로 했고 린든 B 존슨이 자신의 부통령인 굉장히 아주 진보주의자인 휴버트 험플리를 이제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했습니다. 지명을 했어요. 전쟁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죠. 그리고는 시카고 경찰이 그 당시에 그 전당대회장 앞에서 곤봉을 휘두르고 시위대 공격하고 학생 체포하는 걸 다 봤죠. 그 뒤에 리차드 닉슨에게 간당간당하게 패하잖아요. 리차드 닉슨이 당선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건데 그것도 또 이코노미스트는 이것도 예를 들면 웃기는 얘기다 이런 식입니다. 리차드 닉슨도 뭐 공산주의와의 전쟁하면서 전쟁을 얘기를 하는데 마치 민주당이 그렇게 하니까 평화주의자처럼 보여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이번에는 그럴 일이 있을까 없을까 뭐 다 미리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4월달 그때도 4월 지금도 4월이네. 그때도 전당대회가 8월 지금도 전당대회가 8월 똑같이 시카고에서 했네요. 준비는 됐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학생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엄청 비난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지를 한다고 비난을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성사시킨다면 그렇다면 그 분노는 가라앉고 그 시위하던 학생들이 투표장에 가서 바이든을 찍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투표라는 것을 어떤 그 도덕적인 행위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아마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때 민주당은 이미 1968년도에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 계산까지도 다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휴전을 이뤄내려고 막을 수 없는 곳까지 가기 전에 그게 바이든 대통령의 계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게 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 이것을 노란 색깔로 칠해놔야지 제가. 어머, 노란 색깔로 칠하니까 잘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기를 노란 색깔로 칠하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 볼드하게. 자, 그래도 조금 덜 했어요. 방송하면서 정리를 하죠. 1, 4분기 GDP의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은 1.6% 성장. 지난해 말보다 슬로우한 좀 온건한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2%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요. 2.5% 성장을 기대를 했습니다. 어떤 매체는 2.2%라고 하고 어떤 매체는 2.5%라고 하지만 어쨌든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고 예상보다 적은 1.6% 성장이었는데 2023년도 마지막 분기에 3.4% 그것보다는 지난해 3, 4분기가 4.9%나 GDP 성장률이 있었거든요. 이걸 보면 이거 뭐야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GDP 성장률이라는 게 항상 경제의 어떤 건전도 건강성 그리고 소비자의 탄성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주택 활동은 아주 급한 폭으로 리바운드 됐다고 하거든요. 주거지에 대한 투자가 지난 분기에 비해서 그 4, 4분기에 비해서 1, 4분기는 14%가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지난해 4, 4분기에는 2.8%가 증가했거든요. 아무튼 큰 그림을 보자면 경제가 성장하기는 성장한데 조금 쿨링 다운 된다고 할까요? 냉각되는 것이면서도 성장한다. 인플레이션은 아직 단단하잖아요. 그러면 요 며칠, 요 몇 주일은 이자율 인하가 한 번도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뭐 아직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6월 달은 몇 개월 남았고 9월 달도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one of the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데이터. 금요일에 오히려 연준이 이자율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막 너무 이것도 강하다 하면은 이자율 인하와는 조금 더 거리가 먼데 그것보다는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가능하면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겠는데 이 내용은 전기자동차가 미래이기도 하고 또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도 많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아서 전해드립니다. 지금 테슬라와 그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우울한 전망이라든가 우울한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몇 개월 동안 끔찍한 달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결국은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 주식이 200대에서 100대까지 내려왔고 여러 가지 최근에 막 전전 반칙을 겪다가 어제 보니까 뭐 한 12% 주식값 올라가면서 마감을 하던데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오를 수 있을까? 3월 달에도 그런 얘기했죠. 너무 비싸다. 비싸고 이건 너무 멀리 가지도 않아. 이건 아마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바이어들이 동의를 하는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 혁명의 대명사인 테슬라가 뭐 매출도 수익도 줄어들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고 또 포드 자동차도 전기자동차 투자 12억, 120억 달러 하겠다는 것을 연기를 했고 뭐 멀세이리즈 벤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결국은 수요 공급이잖아요.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전문가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자동차 막 잔뜩 팔리고 이럴 때는요. 우리가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돈이 너무 많이 현금이 유동성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현찰 주고 뭐 테슬라도 사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이자율이 막 높아졌거든요. 돈은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자동차가 보통 자동차에 비해서 40%에서 60% 비싸다? 그럼 지금은 사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 맞죠? 그런데 어차피 또 이자율은 내려갈 것이고 전기자동차 값은 점점 내려갑니다. 충전소는요.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이고 지금은 뭐 4만 달러 미만으로 포드 F150 이런 것도 구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2020년에 비해서 충전소가 2배가 늘어났고 중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음에 자동차 살 때 전기 자동차 산다는 사람이 97%입니다. 중국 전기 자동차는 싸니까.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도 싼 것 안 하고 우리가 뭐 로봇 뭐를 개발할 거야 하면 사람들이 막 싫어했다가 또 뭐 철회하면 좋아하고 하잖아요. 결국은 싼 전기 자동차를 내놓으면 중국처럼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전기 자동차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가장 주가가 급락했을 때가 테슬라가 25,000달러짜리 테슬라 이것을 뭐 자율 주행하는 뭐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없앤다 했었을 때 엄청나게 화나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또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테슬라의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앞으로 요즘 전기자동차 별로라면서 하면서 이걸 이제 고려하시는 여러분들이 전기자동차 시대는 전기자동차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명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실 때도 투자를 하시고요.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도 예전보다는 충전소가 엄청 많아졌다는 거. 심지어 뭐 콘도미니엄에도 파킹 낫마다 전부 이런 충전기를 설치하는 그런 곳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Never Give Up의 지금 대명사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잖아요. 정말 러시아에게 저렇게 잡아먹혀버리고 맞는가 하는 순간에 이제 미국이 지원을 하는 안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초당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이미 그쪽으로 무기가 가고 있고 사실은 지난달부터 비밀리에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의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미국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보냈다 하는 발표를 이제 어제 관계 당국에서 했고요. 장거리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 해서 ATA, CMS 약자로 이제는 더 많이 보낼 수 있겠죠. 돈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장거리 전술 미사일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확전될까 봐. 왜냐하면 빼앗긴 크림반도의 내부에 쓸까 아니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까 해서 걱정을 해서 러시아의 화를 돋굴까 봐 그러다가 어떤 때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무조건 박애주의자, 무조건 참는 자 이거는 이 세상에서 통하지가 않잖아요. 상대에 또 특히 악한 일을 하는 악당과 같은 순간에 그 주체를 스포일시키니까 러시아가 미국이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우크라이나에 쓰지 말아라.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휴전하고 사람들은 살아가야지 되는데 기간 산업을 그것으로 다 폭발을 해버리면 어떡하느냐. 그 경고를 계속 러시아가 무시하고 장거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관 시설 같은 것도 방어를 해야지 되니까 때가 됐다 하면서 지난달부터 이 파워풀한 탄도미사일을 비밀리에 지원을 해왔다. 이런 것을 보냈고요. 그리고는 이제 대공 방어 능력도 조금 강해질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또 정권이 바뀌고 공화당이 더 다수당이 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도 꿈은 사라지고가 우크라이나에는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내려갔던 사기가 충천하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으로선. 그리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입니다. 이제 다시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는 원내대표 자리에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 사람이 굉장히 공화당 아직도 파워풀하니까 정치인들을 이 안을 통과시키도록 힘을 썼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라이프 방송됩니다. 오늘 제가 먼지 낀 오렌지색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스래요. 그리스의 어떤 도시인데 완전히 먼지 낀 구름이 도시를 오렌지색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한참을 새벽에 쳐다보고 있는데 그리스 저쪽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버지인 것 같고 한 사람은 아들인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탈리아의 그 자전거 도둑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아주 어려운 그 통에 아버지가 일자리를 구했는데 자전거가 필요한데 아내가 너무너무 아끼던 뭐였던가요? 침대 시트였던가요? 그걸 팔아서 자전거를 샀는데 잠깐 벽보를 붙이고 있는 사이에 그 자전거를 누군가가 훔쳐서 그 자전거 도둑을 막 쫓아가 봤더니 하필 그 자전거 도둑의 사연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서 누가 쓰러지고 아무튼 망연자실하게 이 자전거와 관련된 그 스토리가 생각이 났다니까는요. 다시 볼까 싶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